할 게 너무 많죠. 네. 외울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 개론은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좀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네. 그 책이 얇잖아요. 기출문제집 얼마 안 되잖아, 두께가.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것만 얘기해주고 싶지만 혹시나 또 안 나올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가 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만이라도 꼭. 자, 표 한번 볼게요. 자, 이 표에서 거기 보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먼저 자기관리 보시면 실체상 회사라 그랬죠. 위탁과 구조조정 명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조직 보면 자기관리는 상근이었고, 그죠? 하지만 위탁과 구조조정은 상근직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투자부동산 보세요. 자기관리 리츠는 모든 부동산 할 수 있죠. 위탁도 모든 부동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설립 보세요. 전부 다 발기 설립이에요. 발기 설립. 모집 설립이 아니고 발기 설립이에요. 자, 우리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험에서 나오진 않지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집 설립 그러면 안 돼. 발기 설립이야. 이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친구와 같이 중국집에서 밥을 먹다가 야, 우리 회사 하나 만들까? 그래. 그럼 니하고 돈 좀 태워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게 발기 설립이에요. 모집 설립은 뭐냐면 야, 그럼 우리 투자자를 모집해보자. 주주들을 모집해보자. 그래서 어떤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창립총회라 그래. 창립총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주주들을 그 자리에서 모집을 해. 이거는 모집 설립이에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발기 설립.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발기 설립을 해가지고 그때 만드는 모임은 발기인총회라 그래요. 발기인총회.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라 그래요. 어쨌든 발기 설립, 발기 설립.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그거야.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자기관리는 인가야. 인가. 장관에게 인가 받아야 돼. 근데 위탁과 구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까 자산관리에서도 인가 받아야 됐습니다. 인가. 자, 그 다음 설립자본금 별표 2개. 설립자본금 중요해.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얼마입니까? 5억. 위탁과 구조정은요 3억. 거기 영업인가 후 6개월 내에 70억. 이거는 뭐냐, 최저자본금을 얘기해요. 영업인가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는 자본금이에요. 자기관리는 얼마라고요? 70억. 위탁과 구조조정은요 이걸 최저자본금이라고도 그럽니다.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영업인가 받고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 회사의 자본금은 자기관리는 70억이 돼 있어야 되고 위탁과 구조조정 얼마가 돼 있어야 된다? 50억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50억 이상, 70억 이상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현물출자인데요. 현물출자. 영업인가 등록 전에는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 영업인가 등록 후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또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자,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이 있었죠. 자기관리 얼마라고요? 5억. 위탁과 구조조정은 3억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관리는 인가받아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위탁과 구조조정은 뭐합니까? 등록을 받아요. 인가와 등록을 했어요. 자, 인가하고 등록한 이후 며칠 이내, 몇 달 안에?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그때 만들어낸 자본금이 있었다 했잖아. 그거 뭐라 불렀어요? 최저자본금. 이때 얼마라고요? 70억, 50억, 50억 이렇단 말입니다. 자, 이게 최저자본금이 만들어졌죠? 최저자본금. 이 이후에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을 만든 이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전에 현물 출자 받을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차익과 사채 보세요. 자기 자본의 2배까지 가능하고요. 주총 특별 결의를 거치면 10배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합병에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끼리는 합병하면 안 돼요. 합병할 수 없고요. 이런 것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배당 보겠습니다. 90% 이상을 배당해야 됩니다. 90% 이상 배당해야 돼. 그래서 배당의 반대가 유보야, 유보.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높은 유보율, 그러면 X죠. 높은 배당률, 낮은 유보야, 낮은 유보. 낮은 유보. 유보라는 거는 배당해주지 않고 회사에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 90% 이상 배당이니까 배당률이 높죠. 안정적인 배당이라니까. 높은 유보 그러면 안 되고 낮은 유보입니다. 높은 배당, 낮은 유보. 자, 주식 공모인데요. 별표죠. 공모 규정 별표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개 모집하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청약을 통해서 주주를 모집해라. 일반인들에게. 너희들끼리 하지 말고, 친한 사람들끼리 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2년 이내에 영업인가 받고 2년 이내에 너희가 발행할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인들에게 청약을 통해서 모집해라. 이거를 공모라 불러요. 됐어요? 자, 그런데 구조조정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의무상 아닌 데 있죠? 그 말은 비상장 가능, 사모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리츠는 비상장도 된다는 거예요. 비상장도. 자, 그 다음 1인 소유한도 보이세요? 별표. 1인 소유한도 별표예요. 한 명이 주식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50% 초과 못해. 50% 초과 못해. 그런데 구조조정은 그런 제한이 없어. 구조조정은 그런 제한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인데요. 1년 이내에 처분 못해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 법에는 5년 이내라고 돼 있어. 5년 법에는. 근데 법령 0이죠, 0? 우리가 법률이 있고 령이 있잖아요. 령에 가면 1년, 대통령령으로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에 보면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는 좀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이거는 잘 나오긴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처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구조조정은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자산 구성입니다. 80% 이상을 부동산 증권의 대표적인 게 MBS예요. 현금. 근데 그 중에서 70% 이상이 뭐 해야 된다? 부동산 해야 돼. 자, 이 회사의 자산이 100원이야. 총 자산이 100원인데 이 중에 부동산은 반드시 부동산 얼마 갖고 있어야 된다? 70원 이상 갖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현금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10원 이상 있어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80% 이상 돼야 된다. 이 뜻이죠? 맞아요?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부동산은 반드시 몇 프로 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70%. 근데 구조조정은 이런 내용이 없고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만 7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기관리,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정하고 차이 나는 것들이 있죠. 자, 어떤 게 있으냐 볼게요. 차이 나는 것들. 거기 아까 1인 주식 소유한도 있죠. 그거는 제한이 없잖아요. 처분 제한 없다고 그랬죠. 자산 구성 요건 다르죠. 맞습니까? 이거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하고 다르단 말이야. 구조조정에만 있는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네. 공모 안 해도 된다. 1인 주식 소유한도 제한 없다. 처분 제한 없다. 자산 구성 요건도 다르다. 이거는 구조조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알아두세요. 구조조정만 갖고 있는 것들. 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보세요. 법인세.
공제 혜택 뭐라고 돼 있어요? 있다. 자기 위탁과 구조 있죠? 하지만 자기 관리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뭐 의결권이는 주식 초과금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뭐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 구조 이 표를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볼까요? (4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거기 보면 현물 출자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최저자본금을 만들고 나서 이게 가능하지, 이전에는 현물 출자를 통한 신주 발행이 안 된다.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럼 현물 출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보니까 1번 부동산, 2번 지상권, 임차권 등에 관한 권리, 뭐 대토 보상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현물 출자는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부동산만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많이 시험에 현물 출자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X. 부동산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밑에 네, 23조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자본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옆에 이제 괄호에서 10억은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개정될 거라는 걸 반영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지금 얼마다? 5억이거든요. 5억. 네. 이게 법이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좀 바뀌어요, 자꾸. 최근 들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워낙 시장이 자꾸 변하고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법을 조금씩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이고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기셔도 되겠다. 자, 그 다음, 네. 어디를 펴시냐면, 네. 42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에요. 자, 이용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이용에서는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자, 개발론 있죠? 개발론에서 한 두 문제. 많으면 한 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용론에서는요, 먼저, 거기, 최유효 이용이라는 게 나오죠? 최유효 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최고 최선의 이용. 거기 보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개념. 자, 동그라미 1번.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주라는 칠게요.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 전문가는 아니란 뜻이죠. 통상적인 사용 능력이에요. 그리고 합리적, 합법적 줄치고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고 최선으로 이용할 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최유효 이용이 강조되는 근거 나오죠. 자, 기억은 별표죠. 우리 예전 앞에서 배웠어요. 최유효 이용이 근거되는 게 뭐였습니까? 부정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이거는 중요하고요. 토지의 특성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1번에 합리적 줄치고요. 합법적 줄치고요. 물리적 채택 줄치고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돼. 물리적으로 채택이 될 수 없는 거는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없어요. 여기 있잖아. 지하 10층 파는 게 제일 좋아. 지하 10층으로 팔면 최고 최선이야. 근데 10층을 팔 수가 없어. 지하 10층 파면 지하수가 터지고 해가지고 건물이 내려앉아 버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채택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물리적 채택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최대 수익이 가능해야 된다. 그는 경험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 채택 가능성, 경험적 증거 이런 뜻이에요. 경험적 증거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네,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는 다음에, 네, 지금 별로 안 중요해. 5월 달에 요약집 나올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깁니다. 요약집이 아마 곧 나올 거예요. 요약집이 한 150페이지 정도 돼요. 150페이지. 글자가 커. 글자 커. 글자 커. 글자 커. 글자 크고 저는 막 중간에 많이 띄워놔. 여백에서 필기도 하나고 막 빵빵 띄워놔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페이지 안 돼. 네,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보면 요약집을 가지고 앞으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하다가 좀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서차 좀 읽어보고 그러면 됩니다. 사실 요약집만 봐도 돼. 사실은 요약집만 봐도 되는데 곧 나올 거예요, 책이. 네, 그러시면 그거 보시면 돼요. 그때 제가 집약, 한계 이런 거 다 설명드릴게요. 굳이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 네, 428페이지에 보시면요, 집약도 증가 요인 있나요? 별표하세요. 자, 우리 집약도라는 건 앞에서 배운 적 있어요. 자, 우리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라는 거는 건물을 위로 많이 올리는 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집약도 증가 요인이라는 거는 말을 바꾸면 건물을 위로 많이 올리게 되는 요인 이 뜻이네. 그래, 그 얘기지. 집약도 증가 요인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위로 올려야만 되는 원인,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땅값이 비싸겠지. 그래서 4번에 당연히 집가 상승이죠. 맞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자, 1번 별표하세요.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가 뭔데요? 규모의 경제는 이제 워낙 많이 해가지고 알 때도 됐는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건물을 5층 올리는 것보다는 10층 올리니까 단가가 더 싸더라. 그러니까 5층 올릴 빼서 10층 올려, 이런 뜻이에요. 규모의 경제, 집약도의 증가 요인입니다. 기억하세요. 2번 이런 거 안 틀려.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이거 다 알지 뭐. 인구 밀도 증가 누가 모르겠어. 인구 밀도가 많아지니까 건물 높이 올려야지. 누가 틀리겠어요. 집가 상승 누가 틀리겠어요. 틀린 사람 있을라나? 경영 효율이 증가됐대. 그러니까 올릴 수 있지. 경영 효율이 떨어지는데 왜 올려? 규모의 경제가 틀리기 딱 좋네. 규모의 경제 아시겠어요? 자, 규모의 경제와 똑같은 말이 뭐가 있는데, 비용 체감, 비용 감소, 이런 건 좀 알자 우리도 이제.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비용 감소 많이 했잖아요. 규모의 경제 나오면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야 돼. 시장 실패 원인, 맞아요? 시장 실패 원인에도 나오잖아요, 규모의 경제.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집약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장이 실패하면 집약도가 증가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건 별도고. 뭐 말하기가 겁이 나서 자기들이 막 갖다 붙여. 그 새로운 이론을 막 만들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난 질문하러 와. 순간 내가 멍해. 뭐지 이거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나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그냥 가르쳐준 거 그거 하면 되는데, 연결시킬 걸 연결시켜야 돼. 연결시키면 고민해 보는 건 좋은데,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보면 입지잉여라는 게 나오죠. 네, 입지잉여. 자, 입지잉여는 줄치겠습니다. 입지잉여는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생기는 특별이익, 줄딱 치고요. 그 다음에 경영 능력 때문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여기 보니까 뭐 투썸 플레이스인가 여기 하나 있대요. 자, 이 투썸 플레이스, 여기 뭐 이가 똑같은 크기의 투썸 플레이스가 저 무룡산 언덕에 있다고 해볼게요. 무룡산 언덕에. 크기도 똑같고요. 커피 맛도 똑같아요. 점주도 똑같아. 경영 점주도 똑같아. 매출이 같을까 다를까? 왜요? 입지가 다르지.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고 입지 조건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이익 초과 이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입지잉여라 부릅니다. 됐어요? 별거 없지 뭐.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동그라미 위에 발생 요건에 보시면 입지잉여는 모든 입지 주체에 똑같이 생기지 않으며, 줄치시고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 입지잉여는 모든 입지 주체에 똑같이 생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투썸 플레이스 여기에다가 커피숍을 하지 않고 식당을 했다 해볼게요.
그럼 그게 생기는 이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지. 입지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공장이 들어올 거냐, 상가가 들어올 거냐, 주거가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입지 잉여는 다를 수 있다. 똑같은 입지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 뜻이다, 이 말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직각 구배 현상이라고 있나요? 네. 직각 구배 현상 뜻만 아시면 돼요. 줄칠게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직가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직각 구배 현상. 도심의 땅값이 제일 비싸지.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이 점점 싸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직각 구배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소도시, 대도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뜻이죠. 자, 많이 알면 이제 좀 그런데, 자, 조그마한 도시는요, 이게 도심이고, 자, 이리로 나갈수록 외곽이야. 외곽. 그럼 이게 직가야. 그럼 이제 직가가 거리, 외곽, 거리와의 관계, 외곽이 이제 거리인데요, 여기. 그럼 도심에서 땅값이 비싸고,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직각 구배라 그래. 자, 그런데 대도시는 보니까 자, 이거 명동이야. 서울 명동 딱 중심. 땅값이 비싸죠. 자,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이 점점 떨어져. 근데 가다 보니까 신촌이 나오네. 신촌이 땅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또 점점 떨어져. 또 가다 보니까 영등포가 나와. 또 올라가고. 가다 보니 또 부심이 또 나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즉 대도시는 직각 구배 현상이 단순하다, 복잡하다. 얘는 소도시는 단순하다. 이 얘기죠. 당연하지. 설마 소도시를 복잡, 대도시를 단순 이런 사람 없겠죠. 그래서 저런 모양을 말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결구비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맨 밑에 보니까 물결구비 이런 말 보입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입니다. 스프롤. 네, 스프롤. 자, 스프롤은 1번이에요. 1번, 1, 2, 3번 좀 아셔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도시의 성장이 줄칩니다. 무질서, 무계획, 불규칙적으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네, 스프롤이라 그래요. 자, 이런 거죠. 자, 이게 도시 전체인데요. 이게 도시 전체야. 자, 여기를 일단 개발했어요. 그럼 여기를 개발했으면 이제 차례대로 여기 개발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개발해 나가야 돼. 이게 지금 질서가 있고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개발하고는요, 여기 개발하려니까 땅값이 더 비싼 거야. 야, 딴 데 좀 없어? 싼데? 여기 좀 싸네. 여기 개발해. 여기. 집 한 먹은 것처럼. 여기 개발해. 여기. 질서가 있다, 질서가 없다. 계획적이다, 무계획이다.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막 지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난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시가 외곽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스프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초기에 국토 계획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개발했다, 저기 질근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스프롤. 자, 2번요. 이 스프롤 현상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 공업지역에서 모두 발생해요. 주거지역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 모두 발생해. 그리고 주로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요. 외곽지역에서. 주로 외곽에서 많이 일어나. 외곽으로 갈수록 띄엄띄엄 개발하는 게 더 많아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이건 당연히 체유 이용일까요? 체유 이용에서 괴리 될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이 스프롤은 주로 간선도로를 따라서 많이 나타납니다. 간선도로를 따라서. 그러면 이 스프롤 현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획을 세우면 돼요. 계획적으로 하면 됩니다. 넘겨보세요. 대책. 그린벨트 설정들. 그린벨트 다 설정해버리는 거야. 체계적인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하나만한 얘기죠. 계획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430페이지 보시면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나오죠.
네, 요거 좀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14회 때 나왔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고 한번 봐둘 필요 있어요. 자, 직주분리 현상인데요. 직주분리가 뭘까요? 직장과 주거지역이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개론에서는 직장은 도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역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외곽에 있다는 뜻이죠. 자, 직주분리에서는 먼저 거기 보면 수평 공간의 확대 줄 딱 치세요. 직주분리는 수평 공간의 확대야. 옆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원인과 결과. 자, 원인 볼게요. 자, 직주분리의 원인 생각을 해보자. 직장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왕이면 집을 여기다 지었으면 좋겠는데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싸요. 도심의 집가가 너무 비싸. 그죠? 그 내용이 있습니까? 이 기억에 도심의 집가 상승. 자, 두 번째 보세요. 도심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도심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도심이 재개발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살 수가 없고 외곽에 가야 돼. 재개발. 자, 그 다음에 규제 뭐라고 돼 있어요? 강화예요. 공적 규제가 도심에 너무 강하니까 외곽에다 짓는 거예요. 미음이 특히 별표입니다. 미음 별표하세요.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교통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곽에 살아도 출퇴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됐어요? 원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결과입니다. 그럼 직주분리가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낮에는 사람들에게 출근해가 직장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제 저녁이 되면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다 가버리죠. 그럼 도심에는 불이 다 꺼지고 썰렁해진단 말이야. 이걸 도심 공동화라 그래요. 도심 공동화. 도넛 현상이라고도 그럽니다. 도나스처럼 가운데가 뻥 비어있다 이렇게. 도넛 현상. 그럼 외곽에는 자기 집은 외곽에 있잖아요. 잠만 자러 가는 거죠. 이걸 침상도시 또는 침낭도시 이렇게 불러요. 베드타운, 침상도시.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고동비율 증가라고 돼 있죠. 고동비율 증가주라는 치고요. 이것도. 그럼 고동비율이 뭐냐? 고동비율은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비율.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비율. 밑에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있네요. 그죠? 밑에 보충학습의 뜻이 있네요. 그러면은 직주분리라는 거는 이 도심 고동비율이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거지.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비율이니까. 그리고 외곽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지. 당연히 오르겠지. 외곽지의 집가가 상승하죠. 자, 이제 직주 접근입니다. 자, 직주 접근은 이제 뭡니까? 외곽에 있던 집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회기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회기. 직주 분리가 됐다가 아니야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도심으로. 요즘 다시 이런 일이 좀 일어난다고 그러대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직주 접근 원인인데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직주 분리하고 다 반대예요. 다 반대예요. 거기 보면 디귿에 봐보세요. 재개발이 완료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겠죠. 그리고 교통 체증이 심해. 그러니까 이제는 멀리서 출퇴근하기 어려워. 교통 체증. 직주 분리와 반대입니다. 자, 그럼 직주 접근의 결과 볼게요. 자, 기억에 고층화. 주상복합 건물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이제 도심에 직장도 있고 집도 있어야 돼. 근데 도심의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니까 한 건물 안에서 자기 집과 직장이 해결될 수 있게끔. 치과의사,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치과의사. 이 사람 치과의사인데 자기 치과가 3층에 있어. 자기 집은 그 위에 20층이 자기 집이야. 직주 접근이죠. 극단적인 직주 접근이지. 주상복합. 네. 그냥 엘리베이터 내려오면 자기 직장이고 타고 올라가면 집이고. 제 친구가 지금 대학병원에 가면 거기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내과 과장하고 있는데 걔가 그지 우리 동기가 팬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나는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해가지고 다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옷도 필요 없다는 거야. 근무복 그 의사 가운 있잖아요. 가운도 병원에서 다 빨아주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참 편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
네. 밥 다 먹고, 그러니까 아침은 원래 안 먹고 출근해. 그래서 점심 저녁 다 먹고 들어와. 빨래도 자기는 단벌이야. 그냥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바로 가운 입고 출퇴근하고 하니까 집에 가면 뭐 그런 얘기 했더라고. 그랬더니 또 한 명이 댓글을 또 밑에다가, 야, 그래, 그 봉직이라 그러죠. 대학병원에 있는 애들은. 그리고 이제 봉직이들은 와이프들이 신경을 안 쓰지만 기업이들은 간호사가 꼬리 칠까봐도 신경을 쓴대. 네? 그래서 제가 치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20층이 집이고 직장이 3층이잖아요. 그 의사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와이프가 수시로 내려오니까 뭐 하고 있어? 이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직주조건 그런 뜻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직주조건의 결과 건물이 고층화가 된다는 거죠. 주상복합 건물처럼. 자, 그 다음에 도시 회춘화라고 되어 있죠. 도시 회춘화, 직주 접근의 결과물이에요. 자, 도시 회춘화는 뭐냐면, 자, 도심이 재개발이 되니까 도심에서 살고 있던 중상층 사람들이 일단 외곽으로 이사를 가요. 그럼 재개발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글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나 같은 중상층도 들어올 수 있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층들이 유입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도시 회춘화는 하향 여가와 관계 있겠어요? 상향 여가와 관계. 상향 여가와 관계. 재개발이 끝난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도심을 떠났던 중상층 사람들이 다시 유입이 되더라. 회춘화 현상은 상향 여가와 관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회춘화 직주 접근과 관계 있어요. 도심 공동화 직주 분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험에서 직주 분리의 원인하고 결과를 바꾸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은 직주 분리의 원인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직주 분리의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도시 회춘화도 직주 접근의 결과지 직주 접근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두라고요. 원인 결과를 정확하게. 얘가 나온 지 한참 됐으니까 몰라요.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봐두세요. 자, 그 다음 요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발하고요. 개발하고 마케팅 그리고 감정평가 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